인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거의 그 개인 집중 수련에 가깝겠네요. 인원이 몇 명 되질 않아서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마음을 멘탈을 강화 훈련하는 그런 교재로서 또 금강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성인반에서는 지금 이제 그 벽암로 화두 어, 타파를 통해서 이제 멘탈 강화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고무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이제 에, 여러분의 의식을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의식 집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몰입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을 이제 직접 실천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 수행 마음, 진정한 마음 공부, 이런 일을 지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금강경 제4분, 4분 나가도록 할게요. 부차수보리 보살 어법, 음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 미촉법보시. 여기서 그냥 한글로 해석본으로 나갈게요. 예. 어,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해도 될 것 같아서 공유를 제가 시킬게요. 이게 그 한글로 해석해 놓은 거하고 예. 이 원문을 한문 원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마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실은 좀 차이가 꽤 납니다. 근데 지금 어,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제 이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요거는 이제 제가 교재로 서술한 번역한 금강경 해설서인데 기존의 금강경 해설사하고도 부분적으로 좀 다르게 해석한 게 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아, 또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있어서 응당히 머무름이 없는 보시를 행해야 한다. 음, 여기 보면은 법에 있어서 응무소주 이것을 행어 읽어보시. 보시 머무른 바가 없이 응당이 머무른 바가 없이 행해야 된다. 보시에 있어서. 그럼 여기에서 법 할 때 이 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리 가르침 뭐 이런 것만 국한된 얘기라기보다는 예. 그냥 어떤 만법 여러 가지 모든 존재 현상 뭐 이런 예. 포괄적인 그런 의미가 더 클 것 같아요. 어, 법을 행할 때 또는 법에 있어서 응당이 머무른 바 없이 행을 해야 된다. 이 법으로 이 보시를 행할 때 머무른 바 없이 보시를 행해야 된다. 이 내용은 저번 수업 때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뭐 이야기들을 좀 했죠. 예. 그거 좀 넘어가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할 때 머무름 바 없이 보시를 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속히 말해서 부주 색, 이 세 개, 부주, 머무르지 말고 또는 성, 소리에 부주, 머무르지 말고 맛에 부주, 머무르지 말고 뭐예요? 색성향 미촉법 그렇고. 음? 육군 12처 이 말은 들어봤죠? 예. 네, 육군 12처가 사실은 온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음. 우주, 온 세상은 이 육군 12처밖에 없어요. 예. 이해가 됩니까?
한번 이거를 이해되는 형태로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봐, 얘기를 해봐요. 원주연 양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육군 12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육군이라는 거는 뿌리 근자인데 인간은 오감이 있죠, 오감. 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오감인데 불교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 의식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네, 숫자로 따지면 육감이 돼. 6가지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독특한 거예요. 정신세계가. 과학에서는 다 오감을만 주장하는데 정설로 돼 있는데 불교는 거기에 감각이 하나 더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감의 그 느낄 감자를 뿌리 근자로 넣으면 오근이 되겠죠. 네, 그러면은 그 근이 그 범어로 얘기하면 의미가 작용이란 뜻이에요. 작용. 그 눈의 작용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눈의 작용이 없으면 사실은 눈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뿌리 근자를 쓴 거거든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뿌리 근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6가지 뿌리가 있다, 작용이 있다. 그게 육근이에요. 그러면은 이 감각이 6가지라고 그랬죠? 그럼 6가지 예를 들면 네, 시각으로 봅시다. 시각은 눈이 보는 대상이 있죠. 뭘 봐요? 빛을 봅니다. 색깔 또는 네, 물질 모양을 보죠. 그러니까 눈이라는 센서, 6가지 센서 중에 눈이라는 센서는 어떤 빛깔을 구분해내고 빛깔을 감지해내고 모양 형태를 감지해내는 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이 귀라는 센서는 소리를 감지를 하죠. 파동, 진동, 응? 고막에서 떨리는 그거를 감지해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설명이 되죠? 이해가 되죠? 순서대로 네, 5가지가. 근데 불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지막에 의식. 의식은 뭔가 분별하고 구분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그러면 어, 눈은 보는 대상이 뭐예요? 아까 말한 빛, 빛, 빛이나 뭐 모양 이런 거고. 근데 코는 감지하는 냄새, 냄새, 냄새. 그래서 육근은 이 기본적인 요 센서를 얘기하는 거,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감각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 그게 육경이라고 그래요. 6가지 음, 감각이니까 6가지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감지해내는 영역이. 그걸 경계 경자를 써요. 육경. 그래서 눈은 색경. 그러겠죠? 응? 귀는 소리니까 소리 성자, 성경 이렇게. 정, 그래서 색성 향, 향은 뭐에서 향기, 코, 냄새, 냄새. 색성 향, 맛, 촉감. 그다음에 마지막 의식이잖아요. 음, 그거는 뭘 대상으로 하냐면 어떤 진리라든지 분별하려면은 어떤 논리라든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 이걸 이제 법이라고 이제 통칭을 해놓은 거예요. 구분해낼 수 있는 거. 음. 그럼 이제 알겠죠? 네, 육근이 있고 육근에 감지하는 대상인 육경이 있으면은 2개를 합치면 몇 개예요? 12, 12개, 12개, 12. 그런데 여기 각각의 또 미세한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눈 안자, 안의 의식은 안식, 귀 이자, 귀의 의식은 이식, 코 비자, 코의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비식, 이렇게 설식. 응? 그러면은 또 6가지가 있겠죠, 의식도. 그러면 네, 6개가 지금 몇 개가 생긴 거야? 3개, 6, 3, 18, 18. 그래서 그거를 18경계, 18계라고 해요. 와, 이게 인간이 감지하는 온 우주의 한계입니다. 음, 이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지할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다른 감각이 또 있잖아요.
과학이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 네. 미지의 세계까지 부인은 안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뭐 과학으로 검증해내든 또는 불교 철학으로 검증해내든 부처님이 제시한 게 바로 이 6가지 감각과 6가지가 그 받아들이는 경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각각의 또 의식이 미세한 의식들이 있다. 그래서 육근 12처 18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온 우주는 이 12처 18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 바깥은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왜? 왜 없죠?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센서가 없어. 음. 이 영역 밖에를 감지할 수 있는 레이더가 없다고. 센서가 없다고요. 감각이 그때 되면 7개가 되든지 8개가 되든지 이걸 발견하거나 저기 뭐야 증명해내야 되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거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우주 무한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무한합니까? 유한합니까? 유한하네. 유한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감각기관, 6번째 의의 감각기관이 상상할 수 있는 영역만큼만 상상하잖아. 음. 무한대로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 없어요. 기능이 없어, 기능이. 무한대라고 우리 말을 하잖아요. 무한대라는 게 진짜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 말을 해놓으면 무한대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영하는 진짜. 네, 무한대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정해져 있지 않은 무한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말하거나 네. 느끼는 그 무한대는 상상하는 거는. 네. 무한히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경험한 양만큼 상상합니다. 근데 그 경험이 다 무엇에 국한돼 있어요? 육근. 그렇지. 우리의 감각 기관 5개 또는 6개. 여기에 국한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대단하고 뭐 섬세한 것 같은데 이런 의미로 보면은 참으로 미개한 거야. 네. 이 광활한 우주를 감지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 우리 시선이 뭐 몽골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1km 바깥에 글자도 구분하고 막 이러더라고. 네. 근데 100km 거에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귀가 들을 수 있는 영역도 주파수 대역이 가청 대역이 따로 나눠져 있어요. 네. 빛깔도 볼 수 있는 게 가시광선, 보일 시자고 가능할 가짜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의 스펙트럼이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불완전해요. 이런 아주 그 영역이 편협한 센서의 스펙을 가지고 우리는 일상을 판단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음. 감지하고. 그런데 이놈이 판단할 때는 내가 무한대로 무엇이든지 또는 완전하게 세밀하게 완벽하게 파악해내고 감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 고민을 실질적인 고민을 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 정견이라는 거를 화두를 틀고 이제 그 살면서 어느 날 야, 내가 듣는 거, 보는 것부터 부정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의문을 가졌냐면 이게 이제 시선이 보면 외부의 그 피사체가 우리가 이제 시선으로 감지를 하면 어디에 저기 그게 비친다고 우리 배웠죠? 막, 여기, 매체, 망막, 상의, 네, 망막. 망막. 그러면 그 망막에 맺힌 그 빛을 그 신호를 뇌신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100m 앞에 나무를 봤어. 그러면 그 아무리 100m에 있든 200m에 있든 내가 본 게 지금 어디에 맺혀 있어요? 맺혀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망막에 맺혀 있죠. 네. 그러면 망막으로 감지돼야지. 망막에서 감지돼야지. 음, 그렇잖아요? 이게 네. 메커니즘으로 기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뇌에서 판단을 안 해. 그리고 저기 100m라는 그 지금 망막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질 않고 내 몸 바깥에, 망막 바깥에 저쪽에 100m 앞에 그 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각작용에 대해서 잘못 배웠거나 잘못 보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카메라 그 조리개하고 똑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망막을 비칠 때는 대상이 뒤집혀서 비친다 그러죠. 거꾸로가 상하가 바뀌어서. 네. 그러면은 그렇게 배웠으면 우리가 보는 건 다 지금 거꾸로 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음, 뇌과학자들은 그게 뇌로 들어올 때는 다시 그거를 보정해가지고 다시 바꿔서 이 뇌가 음, 그걸 인지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걸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했는데? 그 생각은 안 해봤죠. 예. 뇌과학자들이 그들도 다 이야기를 하는 거가 뭐냐면요. 이 신체 기관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은 살아있더라도 째 보면은 위로 해서 이렇게 위가 이렇게 움직이고 허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뭐 알 수 있죠. 네. MRI나 이런 걸로 이렇게 봐도 알 수 있고. 근데 뇌는 이놈의 그 살아있는 거를 째가지고 그 뇌 안에를 좌뇌를 잘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좌뇌에서 뭘 분석하고 이러는 거를 물리적으로 정확히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뇌 과학만큼 참 이 어림잡아서 하는 과학이 없어, 이게. 음, 근데 뇌과학을 또 엄청나게 신봉을 해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이 눈동자가 기본적으로 피사체를 거꾸로 맺힌다며 망막에. 그러면은 거꾸로 이게 인식하겠지. 그게 아니고 보정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식할 때는 뇌에서 인식할 때는 바로 돌려서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알아냈냐고. 그걸 어떻게 뭐 전기 신호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전기 신호가 뒤집히는 거를 봤습니까? 뭐 도대체 뇌과학만큼 부정확한 게 없어요. 내가 볼 땐 추측이야, 추측. 예어한다는 게 뭐냐면 이쪽 영역이 뭐 이렇게 활성화됐을 때 이렇게 뭐 네. 하고 뭐 자네 이런 거의 이런 것만 하잖아. 네. 그래서 야, 이 시각이 이게 정말 희한하네. 이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네. 그 또한 또 이제 이걸 의심하다 보니까 또 뭐 의심했냐면요. 귀를 한번 의심했어, 내가 귀를. 음,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각 방에 있는데 바깥에서 엄마가 부르면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죠. 예. 그러면 엄마의 목소리가 어디 있다고 판단을 하죠? 막, 밖에. 내 방 바깥에 엄마가 거실에서 나를 불렀으면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에 있다. 또는 바깥에서 개가 짖었어요. 그러면 지금 네. 그 소리가 저 바깥에 있다라고 우리는 인식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귀도 그 진동 소리를 얘가 그 달팽이관인지 뭔지를 두드렸을 때 그거를 감지해서 그 신호를 감지해 가지고 뇌가 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예. 소리가 어디서 느껴져야 돼? 귀청에서 느껴져야 돼. 근데 귀청에서 느껴지지 않고 그 소리가 발원한 곳에서 어쨌든 그게 느껴지잖아. 그게 감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도 이게 너무도 현실적으로 안 맞네.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판단한 거예요. 정견이라는 말을 화두로 참고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진리나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를 지금 해야 되겠다. 또는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쪽에 정신을 팔 때가 아니에요.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5가지 센서, 6가지 센서가 도대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실체를 얼만큼 실체에 가깝게 감지해낼 수 있는 스펙부터, 그 한계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거부터 선행돼야 돼. 이걸 내가 스스로 어떻게든 이거를 알아야 돼. 파악해야 돼. 또는 증험해내야 돼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반야신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온을 조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게 아, 그게 공안의 어쩌네 이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온이 뭐예요? 나라는 현상이잖아. 살아있는 현상. 네, 나라는 이 물질적인 현상과 거기에 있는 정신적인 현상, 정기적인 신호. 이걸 오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기적인 신호가 대부분 뭐예요? 마음이라는 의식이라는 정신이라는 현상이고 이 물질이라는 매스를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라는 이거하고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오온이에요. 나예요. 예, 죽은 걸 보고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걸 나라고 하지. 그 네, 나가 오온이에요. 이 오온이 대부분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오온을 잘 관찰하려면은 이 6가지 센서, 5가지 센서를 정확하게 검증해내야 돼.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검색해봐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네, 이런 고민을 나는 고등학교 때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고민을 해서 뭐 내가 정답을 찾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소한 이런 고민을 깊게 해본 것을 바탕으로 내가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어느 정도 믿을까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지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안목은 그때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6가지 감각을 하나하나 잘 이렇게 검증해내고 이런 사람은 내가 듣고 보고 맛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에 한계를 알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바깥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를 이 5가지 센서는 그 실체의 예를 들면 20% 정도밖에 감지해내지 못한다. 또는 2% 정도밖에 감지해내지 못하는데 2% 감지한 걸 가지고 마치 100%를 감지한 것 마냥 내가 알고 있는 것 마냥 주장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고집할까 안 할까?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이 오온을 조견하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거고 초기 경제에서는 자기를 등불처럼 밝혀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음, 부처님 법이 옳다 그르다 그것을 판단하기 전에 그것을 판단하는 너의 그 의식의 작용 또는 오온의 작용이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믿을만 하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음, 그게 자등명의 말씀이시고 선가에서는 조고각하 또는 회광반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저울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다룰 수 있죠. 그러면 저울에다가 10kg짜리를 내가 물건을 달았어. 그러면 이 눈금이 10kg로 딱 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이 10kg짜리 물건을 딱 내려놨는데 얘가 0점으로 와야 돼. 제로로. 근데 제로로 안 오고 1로 복귀하면 어떻게 돼? 이 저울이 매우 문제가 틀린, 있어요. 네, 저울이 문제가 있어. 그 다음에 10kg를 또 놓으면은 얘가 10kg로 갈지 11kg로 갈지 이거는 지금 저울이 망가졌는데 우리의 5가지 감각, 6가지 감각이 이 저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센서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센서를 누가 점검할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이 센서를 점검한 적이 있어요? 저울을 저울질한 적이 있냐고. 저울의 0점을 잡아본 적이 있냐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저울은 주기적으로 0점을 잡아줍니다. 그래야 저울을 속이지 않고 내가 속질 않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5가지 감각,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섭수하는 그 5가지 감각, 6가지 감각을 점검한 적이 있냐고. 0점 조절한 적이 있냐고요. 그걸 점검하고 0점 조절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냐면 자기를 등불로 삼아라. 자기의하여라. 자기를 섬으로 삼아라. 오온을 조견하여라. 이 가르침인 거죠. 그러면 이게 우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0점 잡는 거.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옳으냐, 그르냐,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이거를 지금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에요. 그거를 구분하고 있는 너의 그 의식의 0점 조절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자,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무슨 알아차림이 됐나요? 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그 이 오온 육근 경계까지도 넘어서신 건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행을 해가 좋은 그 알아차림. 인식을 할 때 그러면 육근을 넘어서 그 인식을 하시는 거네요. 그럼요. 당연하죠. 초월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 나무 바깥을 나가서 숲을 본 사람은 진정으로 나무에 대해서 알 수 없죠. 예, 근데 나무 안에만 숲속 안에만 있었던 사람은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나 뭐 이렇게 잘 그 박사인 것 같지만 나무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무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고 나무 바깥의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예, 이런 오온의 한계 또는 육군 12처의 한계, 18개의 한계를 다 경험하신 거죠. 음, 또 그리고 저는 음, 사람은 자기만의 다 기준이 있어서 그걸로 세상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영점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음, 그리고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라고 하신 말씀도 있었고 음. 오늘 하신 말씀은 경험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조금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저를 생각해보면 저는 막 다양한 경험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할수록 뭔가 좀 더 아는 체 하고 싶어 하고 이런 모습을 알게 돼서 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네.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게 학생의 마음작용에 국한된 패턴입니다. 도를 깨우치고 인생을 사는 거는 그렇게 학생처럼 교과서나 뭐 옛날엔 전과라 그랬어. 전과나 사전에 나온 대로 배우고 외워서 그대로 적용해서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학생 마인드로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평생을 학생의 입장으로 살았잖아요. 지금도 대학생이니까 또 학생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보고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다 어느 영역에 국한돼 있다? 학생의 영역에 국한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지선다형 선택하는 이 학생의 의식작용 패턴 중에 제일 단순한 초보적인 선택하는 이쪽으로만 특화된 머리 좋은 아이들도 다 그쪽으로만 특화됐잖아요. 그런가.
이게 참 우리 좋은 머리를 정말 망가뜨리는 교육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하려면 스님이 말했듯이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되냐면 그렇게 뭐를 정확히 제시해주고 알면은 그대로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는 쪽으로 마음을 쓰라고. 그냥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대로. 모른다고 해도 판단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 내가 행동을 하고 해나가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어, 네? 권지현 양. 여러분, 권지현 양은 여태까지 살면서 뭘 정확히 알아서 다 그렇게 했나요? 그런데 그래도 조언을 듣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그렇죠. 대학원도 맨날 박사님들이나 선배들 뵐 때마다 맨날 상담하고 또 물어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러니까 자꾸 상담하고 물어보고 하는 그 행위 자체는 다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 상담하고 물어보고 알아서 그거를 고정화시키려는 그쪽까지 가 있다고 마음이. 그 음, 부분만 하지 않으면 돼. 지금 본인은 자기 의식작용의 그 패턴을 정확히 알아차림하지 못해서 지금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본인이 못 보는 걸 내가 보여주는 것뿐인데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궁금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정답이 나와야 내 직성이 풀려. 풀리죠. 마음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 심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 내가 물어보고 궁금한 거를 꼭 정답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쪽으로 거기까지 마음을 쓰는 것을 이제는 노라고. 정답이 안 나와도 상관없다고요. 오히려 안 나오는 게 좋아요. 특히 과학은 사실은 정답이 안 나와야 진정한 과학자가 될 거 아니에요. 어, 그래 안 그래요? 미지의 세계를 결국은 탐구하고 그것에서 밝혀내자는 게 과학의 원래 궁극의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알려진 거는 정답이 있는 거는 이미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잖아.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맨날 나는 과학을 무슨 과학을 했어? 기존에 있는 학습을 했죠. 박사가 돼도 음, 학습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교수님을 만나고 뭘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이런 건 너무도 좋아.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히 궁금해. 우리는 모르니까. 근데 그 놈을 궁금한 놈을 꼭 결론을 내야 된다는 이쪽까지 가진 말으라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정서적인 문제예요. 정확히 명확하게 답을 인지해야 내 마음이 안정된다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정서적인 문제야. 호기심은 정서적인 문제가 정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지적인 생각의 영역의 문제예요. 그거는. 근데 이 생각의 영역의 문제가 어디를 지배했어요? 정서적인 문제에 귀결됐고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생각의 영역은 생각의 영역대로 발전시키고 그냥 거기서 끝나게 놔두는 거예요. 정서적인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에서 해결하게 놔두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오버랩되거나 서로 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면 이제 거기서 더욱 강력한 집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심리적으로. 음, 아주 고도의 심리학입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고 어디 여행지를 가면은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면은 체력적으로 힘들어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꼭 가야 되고 그리고 뭐 한 가지 공부를 시작하면 중간에 힘들어도 뭐 예를 들어 수업을 듣는데 안 맞아도 끝까지 해야 되고 책이 좀 안 맞아도 한 번 읽었으면 끝까지 읽어야 되고 네, 이런 것도 다 비슷한 것인가요? 네, 불안 심리예요. 불안 심리인 것 같나요? 안 같나요? 약간 강박적으로 하긴 해요. 네, 이제 불안 심리인 것 같은 게 조금 인정이 되기 시작하죠. 음. 그러니까 그건 정서적인 문제예요. 성장 과정에서 생긴 어떤 트라우마, 불안 심리, 안전 욕구가
내가 충족할 만큼 해결해 주지 못한 거예요. 주변 환경이. 주변 환경이 부모겠죠. 어렸을 때니까. 그게 내가 학습하는데도 영향을 지금 강력하게 미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떤 학문이나 논리를 응? 배워가지고 그것의 정답을 정확히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정확히 아는 게 사실은 심리적으로 나 이거 성취했네, 이걸 알았네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은 되지만 진정한 과학이나 그 새로운 영역을 밝히는 데는 그게 마이너스죠. 그거 외에 게 다른 게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그 정답 외에 안 보이죠. 널 머물러요. 그렇지, 머무르죠. 그걸로만 고집해서 다음에 어떤 비슷한 어떤 대상을 만나거나 이론을 만나면 내가 안정적으로 배웠던 경험했던 그것을 빗대서 그 새로운 이론도 그걸 통해서 보죠. 그러면 그게 색안경이라 그래요. 음, 색안경의 영향을 새로운 걸 아무리 갖다 줘봤자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경험치, 색안경으로 그 색을 보니까 원래 그 색이 갖고 있던 색깔을 나는 감지할 수가 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정으로 내가 과학을 잘하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어떤 습관을 내가 나한테 들여야 되겠어요? 많은 선글라스를 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계속 벗어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가졌을 때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겠어요. 벗었을 때. 그럼요. 그 예술계에서는 뭐라고 그러나? 진정한 예술은 훔치는 거라고 뭐 그런 자기네들이 통용되는 용어가 있대요. 그 훔친다는 거는 꼭 이렇게 나쁜 짓에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응용한다는 거. 진정한 예술은 그런 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 예술 세계에서는. 음, 그래서 마이클 잭슨의 빌리진 있잖아요. 아주 예, 엄청나게 그 음악계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빌리진. 그게 둔둔 둔둔둔 이렇게 리듬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예, 있잖아요. 예. 그게 마이클 잭슨이 그 리듬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기존의 뮤지션 중에 그 느낌과 비슷한 그 음악이 있어요. 어, 그것을 훔쳐왔다고 그래. 그거는 본인이 직접 그 원작자한테 했다고 인터뷰에 다 나오더라고. 근데 와, 맛은 완전히 달라요. 음, 그러니까는 창작 독특한 본질적인 창작은 없다. 다 모방해서 창작이 나온다. 이런 기본적인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런 말이 통용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전부 자기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기 음, 선글라스를 끼고 색안경을 끼고 다른 데이터를 분석해서 거기서 창의력이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있는 그대를 보는 걸 한문으로 여실지경이라 그래요. 그럼 부처님은 여실지견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처님이 과학 이론을 만약에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제도하기 위해서 과학 이론을 만들어냈다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과학 이론을 부처님은 만들어냈겠죠. 그렇죠? 어. 예, 그럼 부처님은 왜 그런 과학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이롭게 하지 그런 걸 안 하셨나? 그건 당연하죠. 과학으로는 진정한 해탈과 행복, 자유를 중생들에게 맞아요. 본질적으로 보여줄 수 없다라고 부처님은 당연히 아셨기 때문에 물질이나 과학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음, 그로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중생을 본질적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인류사에서 지금 증명되고 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하루에 세 끼 먹는 게 힘들었단 말이야. 쌀밥 먹는 거 힘들어. 여러분 상상도 못하지만 고기는 뭐 알았어요. 명절 때나 조금 먹는 거예요. 고기 국물 그것도. 그랬을 때 특히 우리나라가 또는 인류가 없을 때 지상 과제가 뭐예요? 물질만 풍요로우면 그게 극락세계다.
인간이 정말로 행복한 인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겨 그런 인간의 욕망, 그런 추구가 뭘 만들었어요? 자본주의, 물질주의, 만능주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국가, 뭐 선진국 이런 데서는 물질이 정말로 풍요롭습니다. 곡식도 지금 생산되는 모든 곡식은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양을 매년 생산하고 있어요. 그것, 음, 그, 많은 물량을 몇 프로가 지금 독점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인류의 공통 목표였던 물질이 풍요로워지면은 인간은 가장 행복해질 것이다. 그게 천당이고 극락이라고 해서 물질을 풍요롭게 만들었는데 과학을 통해서 그렇게 됐나요? 안 됐어요. 똑같이 괴롭고 똑같은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부처님은 너무도 당연히 아는 거야. 물질로, 과학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명확히 아셨기 때문에 부처님은 그런 과학 이론, 과학 발달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복지를 통해서 중생을 궁극적으로 해탈시킬 수 있다.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라고 부처님은 너무도 당연히 알았기 때문에 복지 정책을 안 만든 거예요. 음, 복지 정책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그때 왕들한테 가서 국가의 시스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했겠죠. 그리고 네. 그 후원을 많이 받아서 국가적으로 안 되면 당신 자체라도 복지센터를 많이 지었겠죠. 네. 경전에다가 복지센터는 이렇게 지어라. 그리고 복지사는 이렇게 훈련시켜라. 이런 경전에다가 내용을 써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 없잖아. 그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 게 얼마나 편협적이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있냐를 돌이키자는 말이에요. 제 말은. 네.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자, 이 색성한 미척법 나오다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좋은 질문했어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할 때는 음, 이런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은. 그러니까는 머무르지 말라 그랬지. 그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네. 말씀.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뭐예요? 마음 자체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마음을 냈는데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길러내라. 그런 의식의 작용을, 그런 마음의 근육을 만들으라는 거지. 마음 자체를 내지 말라는, 그건 로보트죠. 무생물이잖아. 네. 부처님 마음을 안 낼까요? 부처님도 마음을 내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음을 냈는데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건 그럼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설명을 해봐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분이 먼저 한번. 네. 어, 밥을 반찬을 차려 먹는데 네, 막 그 엄청난 산해진미를 차리는데 집착하지 않고 네, 필요한 것만 골고루 차린다. 네, 네.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아요. 아주 막 좋은 생각. 데코레이션에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음, 그거 아주 좋은 이야기야. 예, 예, 또. 권지현 양은 예. 어때? 자기가 이 마음을 낸 거에 대해서 자꾸 곱씹으면서 나는 음, 이렇게 했으니까 뭐 잘한 거고 이런 식으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깊게 생각하지 어, 않는 거. 네, 그것도 아주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숙법은 어떻게 생각해? 선배는? 기성세대로서. 음,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은 이 생각에서 빨리 저 생각으로 가는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다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마음을 냈는데 마음에 머무르지 않는 그런 형태가 뭘까? 이걸 좀 많이 고민을 해보세요. 일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네, 머무르지 않고 이게 밥을 먹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밥을 먹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밥은 먹는 거예요. 근데 머무르지 않고 뭐 집착하지 않고 이 밥을 먹는 게 뭘까? 여기서는 이제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랬으니까 맛에 머무르지 않고 요 아이스크림을 먹는 건 어떤 걸까? 응? 내가 사랑을 했어. 사랑에 네, 머무르지 않고 사랑을 하는 건 뭘까? 이런 걸 일상에서 이렇게 되뇌야 돼요. 그래야 그게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이 와요. 그러지 않으면 이건 다 이론이에요. 이건 다. 글자예요. 글자. 여기서 에너지가 안 나와. 삶을 네. 바꾸지 못해. 수불이야 보살이 응여시 보시 부주어상 보살은 이렇게 당연히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해야 된다. 위에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놓고 여기 다시 정리해서 강조를 했죠. 예, 구조가 그렇게 됐죠. 하이고 왜 그러냐면 이 하이고 이런 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문장상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약보살 만약에 보살이 부주상 보시 만약에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를 하게 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보시의 그 가치를 기준을 여기다 뭘로 둔 거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복덕. 복덕. 중생이 좋아하는 그 복덕, 복 받는 거, 응? 예, 아주 공짜. 네, 보시의 그 무주상 보시의 가치 기준을 복 받는 것의 기준을 뒀다고요. 왜 그러냐면 중생은 복 받는 거에 집착 요거, 머물러 있으니까 불가사량하다. 그래놓고 여기서 말이 이제 실제적인 예를 다시 또 부처님이 들어주는 거예요. 수보리야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방허공 가사량 가사랑, 부 이게 이제 부정문으로 물어본 거예요. 동방의 허공을 이 허공 공간을 그거 헤아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당연히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안 불이하니다 돼. 선생님. 아이 그거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연히 예, 답변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수보리야 남서, 처음에는 북방, 동방 해놓고 나머지 남, 서, 북 북, 동서남북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 상하, 허공 동서남북을 아래 위로 또 구분을 했어요. 동서남북을 아래 동서남북만 이야기하면은 평면이 되죠. 예, 근데 상하를 나누면 입체가 돼요. 예, 그렇죠? 이 우리가 수행을 하고 의식을 확장하는 데는 평면과 입체를 인식하는 이 작용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화두에도 보면 이 의식은 다 평면이에요. 네, 논리는 다 평면이다. 논리, 상, 이미지는 다 평면이에요. 의식을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화두, 그런 말씀을 많이 써먹습니다.
평면에 머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평면을 입체화시키는 거예요. 말로써. 그래서 공간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게 화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기법으로 거기에 적용돼 있어요. 이거는 스님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저의 주장이니까 틀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참고만 하라는 얘기죠. 남서북방 사유 상하 허공을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니요. 답변을 뭐라겠어요? 당연히 헤아릴 안 수 돼요.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설명이 아니죠. 질문을 한 다음에 다시 부처님이 정리를 해줘요. 수보리야, 보살의 부주상 보시복독은 역부여시. 당연히 이와 같다. 이거다. 예, 그 복덕이 부주상, 머무름 없이 보시를 하는 그 복덕이 이와 같다. 불가사량, 헤아릴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사실은 에, 상당히 큰 메시지가 있는 건데 수보리야 보살은 단응 여소교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일반적인 해석이 여기 제가 해석한 거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여소교주가 단응 여소교주가 저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와 같음을 가르침으로 건물주. 교주 왜 쓰니까 가르침에 머무르라는 게 머물주잖아요. 이 가르침에 머무르라고. 이 위에서 주로 얘기 나온 게 한번 뭘 많이 썼지? 몸을, 그렇지, 몸을, 머물주. 이게 요새 말하는 그 라임하고 똑같은 거야. 예, 노래에 힙합이나 이런 데서 라인을 맞추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똑같은 기법을 여기서 부처님이 이 당시에도 부처님이 쓴 거예요. 이게 머무를 주자를 쓴 거예요. 이게. 오, 위에는 머무르지 말라는 내용으로 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머무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분석이 안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스님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아요. 여기 한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내가 해석한 거예요. 다만 또는 단지 응당이 같이 같을 여자예요. 가리킨 바 소주니까 소 소교니까 가르친 바죠 이게. 어? 가르친 바대로 머무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해석이 안 돼 있어요. 의역을 했어요, 의역을. 근데 이거 그대로 이걸 이 직역을 해도 이걸 뭐하러 직역을 해요? 그대로 다 이대로 의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단지 마땅히 가리킨 바와 같이 머무르라. 위에는 머무르지 말라고 해놓고 여기서 머무르라고 하니까는 보통 스님들이 볼 때, 야, 이게 머무르는 건 안 좋은데 왜 부처님이 여기서 또 머무르라 그랬지? 이게 앞뒤가 안 맞네? 이러면 이제, 이제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역하지 말고 직역해 보세요. 머무르라 그러잖아요. 어디에 예, 머무르라 그래요? 어디에 머무르라 그래요? 요 가르친 가르침. 바. 어, 응. 가르친 걸, 그렇지. 가르친 바예요. 가르친 바라는 거는 여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정돼 있는 평면인 것 같습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입체적인 것도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진행되는 현상인 것 같습니까? 현상이요. 입체적인 것 같죠? 느낌이. 예,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머무르면 문제가 요거를 하기 전에 에, 여기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봅시다. 부처님이 뭐라고 수보리한테 가르침을 안내했냐면 수행을 시켰냐면
상에 머무르지 않는 그 공덕, 그 효과, 그것을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수행을 시키는데,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뭐였어요? 상에 머무르지 않으면은 그 효과가, 그 공덕이, 복덕이 크다. 얼만큼 크냐면, 사량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 끝내도 되죠. 네, 부주상, 상에 머무르지 않는 보시가 이렇게 사량할 수 없이 크다.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다음 문구가 부처님이 굳이 필요했냐 말이야. 수보리야, 동방허공, 사유상화, 이 허공을 헤아릴 수 있냐? 이거를 왜 부처님이 굳이 수보리한테 물어봤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추측해서. 자, 다시. 아, 음. 그러면 동방은 안 된다 했으니까 남서북방은 셀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미리 차단하려고. 아니, 이게 이 구조가 형태가 어떻게 됐냐면 무주상 도시의 가치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네, 거야. 네, 그 무주상 도시를 하게 되면 헤아릴 수 없이 공덕이 복덕이 많아. 이렇게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네, 뒤에 또 부연 설명을 할 필요가 없죠. 결론 이미 다 나왔죠. 네, 네, 그런데 뒤에 부연 설명을 한다고요. 근데 그 부연 설명이 뭐냐면 질문이에요. 수불이야. 예를 들면 이 동서남북 이런 뭐 아래 위 다 이 허공을 헤아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못 헤아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 질문을 왜 했겠냐고. 수보리한테 이미 앞에 결론이 다 나왔는데. 복덕이라는 의식에서 그 빠져나오지 고영숙보살은 않을 지금 그 답변에 자격이 없어요, 지금. 여기 학생이 중심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 그냥 말로만 하면은 이제 안 받아 잘 느낌이 안 오니까 네. 그 비유로서 이제 허공을 셀 수 있냐 못 셉니다. 그런 것이다라고 인식시키려고 그래요. 거의, 네, 거의 뭐 좋은 얘기, 맞는 얘기인데, 그걸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해봐. 실질적으로.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이제 동방허공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그 생각을 의식으로서 이제 동방허공을 떠올리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세는 실제로 세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 맞아요. 하려면 음, 그래서 실제 세 보면은 이게 센다는 게 불가능하다. 센다는데 센다는 게 안 맞는 거를 이 인식을 하니까 그렇게 지금 그래요. 경험시키려고. 네, 맞아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금강경이 수보리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 여기서 그 복덕이 기복덕이 불가사량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결론은 분명히 이론적으로 가르침을 줬지만 여기에 머무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보리의 음, 의식을 그렇게 이 순간에 작용하게 부처님이 유도를 한 거야. 질문을 해서. 야, 너 남방을 한번 남쪽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봐. 네,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딱 그런, 그러면 자기는 제자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리 네, 안에서 의식 안에서 남쪽 방향의 허공을 이렇게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의식에서 어떤 변화가 오죠? 상식 변화? 위치적으로? 남쪽을 생각해요. 그렇지. 남쪽을 생각을 하죠. 네. 어디다가 의식이 어디다가 여기
눈앞에 여기 있다가. 아직 못 찾았어. 아, 의식이 이게 없는 머리, 상태에 있다가 어디에 머물러 있다가 복덕. 그렇죠. 예, 또 고시.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지금 설명한 예, 부처님이 설명한 건 다 개념이죠. 예, 개념에 머물러 있다가 의식이 개념으로만 작용하고 있다가 부처님이 허공을 헤아려 봐 그러니까는 개념은 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도식적으로 평면이라 그랬죠. 벽면. 허공은 입체. 입체죠. 의식을 허공 우리 의식은 상은 모두 평면적으로 작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평면에 작용하면 무조건 개념에 빠진 거예요. 음, 그리고 실체를 놓친 거고. 그 의식이 평면으로 작용돼 있는 상태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유도하는 거죠. 어느 차원으로? 입체 차원으로, 공간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어, 공간을 너 남쪽이라는 공간을 먼저 여기서 처음에 동서남북 너 헤아려봐 이렇게 왜 바로 안 하고 동방 먼저. 동방 먼저 왜 제시를 했겠어요?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또 네, 주연우 군 음소거 해제하고 오른손잡이라서 무슨 그럴 수도 있지. 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스님이 제시하는 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경험에서 답이 나올 거예요. 동서남북 지금 헤아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남쪽만 헤아려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이미지로 잘 안 떠오르는데요. 동쪽이라면 관념, 그 남쪽이 동쪽도 되고 북쪽이 동쪽도 될 수 있는데. 음. 여러분이 처음에는 스님이 동서남북 이 허공을 헤아려 봐 이렇게 제시를 했을 때 마음의 작용, 판단, 의식의 작용 또는 그 의식이 작용했으니까 판단했겠죠. 판단한 것과 남쪽만 헤아려 봐 이렇게 여러분한테 제시했을 때 여러분의 의식의 작용 이 차이점이 뭐냐고. 음,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알아차림해야 멘탈이 강화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남쪽 한쪽 방향만 생각을 아, 하면은 평면. 한계가 없어요. 네, 동서남북을 동서남, 하면은 중심과 기준이 생겨서 생각에 한계가 생기는 거. 그래 좋아. 그것도 좋았어요. 그다음에 또 동서남북이라 하면은 전 방위를 다 이제 떠올려야 되니까 음, 더 의식이 남쪽만 해봐보다는 확장이 되지 않나 싶어요. 또 서남북하면 그 사 거꾸로 한 이미지로 떠올리는데 남쪽만 하면은 좀 추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남, 자, 네. 여러분이 말이 경험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반대로 판단을 한 경우도 있어요. 자, 동서남북을 한번 헤아려 봐 그러는 그렇게 오다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의 작용이 저항감이 남 예. 그중에 남쪽 하나만 헤아려 봐 했을 때 어떤 게 저항감이 덜하죠? 어떤 게 더 심해? 동서남북, 동서남북이. 다 남, 남, 동서남북 남쪽만 헤아려봐 하면 한 개만 하면 되니까 좀 덜하, 그렇죠. 근데 왜 주연우 군은 동서남북이 더 쉽다 저항감이 덜하다고 판단이 됐죠? 그 방향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야 방향이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응. 그 남쪽만 한쪽 방향만 생각해봐라고 하면은 그쪽 방향만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게 남쪽이 맞나라는 생각하고 이어지면서 거부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차라리 동서남북이라고 네 개의 기준을 그러니까 어쨌든 가운데를 기준으로 두고서 네 개의 방향을 인식을 하니까 저는 그게 더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좋아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스님이 이제 여러분들 경험시키려고 했던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누구로부터 또는 뭐 스승으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거나 오다를 받았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오다를 받았을 때 여러 가지를 제시하는 게 내가 그 즉시 수용하거나 그쪽으로 작용하는 게 쉽습니까? 한두 가지를 갖는 게 쉽습니까? 한두 가지가, 한두 가지가 쉽죠. 예, 이제 이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이 옳다 그렇다 그거는 의미가 없어. 사람에 따라서 의 영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인지의 상황도.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부처님이 수보리한테 공간을 경험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 의식의 확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동서남북을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초보자는 이게 확장이 안 돼. 예,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점으로 작용하게 돼 있어요. 특별한 훈련을 받기 전에는 일반적인 타겟을 향해서 작용한다고요. 지점을 향해서 작용한다고. 이게 일반적인 의식의 습성이에요. 훈련이 확산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데 그러면은 먼저 남쪽을 한번 헤아려 봐. 그러면 쉽죠. 남쪽이 뭐 어딘지 아닌지 이건 둘째 치고 뭐 인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이게 방향이 예, 형성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남쪽 그 남쪽 헤아리는 작용을 마음에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남쪽이 이제 헤아려지는 게 경험이 된 거야. 야, 그 다음에 남쪽에 있으니까 동쪽도 해보고 서쪽도 한번 해봐. 그러면은 남쪽을 헤아리는 게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나머지도 동서남북을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예, 다음에 상하도 한번 헤아려봐. 그럼 이게 헤아려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아리려고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의미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는 어, 거야. 헤아리려면 내가 의식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데서 벗어나서 확장을 해야 되죠. 예, 그 확장하는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뭐 고무차력이라 그럴까요? 이 이제 반죽이 이제 밀가루 반죽이 탄력이 좋으려면 쫄깃쫄깃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압축했다가 그래서, 이완했다가 이걸 계속 수축을 압축 수축을 이완을 반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예, 이게 아주 부드럽고 더 탄력성이 생기죠. 예, 우리의 의식의 작용, 마음의 작용도 탄력성이 있으려면 의식을 어떻게 하는 연습을 시키면 돼요? 요, 압축시켰다가 수축시켰다가 음, 늘렸다 이완시키는 거죠. 이거를 의식을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수축 이완을 계속 반복을 시키면 반복, 의식이 고착화되는 게 아니라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말랑말랑해진다는 예, 말랑말랑해진다는 거예요. 의식이 딱딱해졌다는 거는 거기에 상에 맺혔다는 거죠.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머무른 놈을 수축된 놈을 다시 늘리려면 이완시키려면 수축된 거를 고집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말랑말랑하게 만들려면 부드럽게 만들려면 여유롭게 만들려면 수축 이완을 자꾸 반복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밀가루는 모양이 있으니까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의식은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의 작용은 음, 모양이 없죠. 그런데 수축 이완을 해야 돼요. 의식의 또는 마음의 작용을 수축 이완까지 시키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 이 질문에 들어가 있어요. 또는 그런 기법들이 화두선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서 내가 뭐 주워 들어서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 최소한 나는 의식을 수축시켰다가 압축시켰다가 이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지만 나는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거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평면의 이야기가 나오고 공간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전부 뭐라? 도식으로 보면 평면. 평면이에요. 개념은 전부 평면입니다. 생각, 이미지 모두 평면이에요. 논리 평면이에요, 공간이에요. 평면. 평면이에요, 논리도. A 지점으로 인해 B 지점이 일어났다. 다 평면입니다. 평면에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요. 공간에는 있나요? 있나요? 논리는 시간을 바탕으로 합니까? 공간을 바탕으로 합니까? 논리는 네, 이건 시간이에요. 시간. 평면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 시간이 없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논리가 아, 논리도 다 A를 쓰고 B를 썼으면 A가 먼저 썼잖아요. 먼저 시간이 작용되잖아요. 오, 그래서 공간에는 시간도 있을 수는 있지만 평면에는 무조건 시간을 바탕으로 합니다. 필요 음, 충분 조건이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부처님은 수보리를 통해서 또는 제자들을 우리들을 통해서 의식의 상에 머무르지 않는 그 수련을 이 순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수보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공방을 헤아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뭐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어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무주상보시가 뭐지? 정보시. 그 복덕이 뭐 그렇게 공덕이 큰 거야? 색성양 미촉법이 뭐지? 이걸 인식하는 순간 전부 의식은 평면으로 작용된 거예요. 그 평면에서 작용된 거를 평면에 작용되면 안 돼. 평면에 작용하지 마라고 가리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 평면에서 작용해서 벗어납니까? 평면에 더 빠집니까? 꿈에 더 빠져. 그러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 이렇게 지도하는 스승은 아마추어예요. 예. 너 머무르는 생각에 머무르지 마.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고 있지 않잖아. 다음에 바로 즉시 그 머무름 작용에서 벗어나게 하는 행위를 유도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물어봐서. 예. 동방을 헤아려봐. 동방 헤아렸어? 그 다음에 이제 남쪽, 서방, 그거 다 해버려봤니? 사방을 헤아려봤니? 그러면 상하까지 헤아려봐. 이렇게 유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 무엇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무아를 이해시키거나 공사상을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해설서는 다 이해시킨다니까요. 설명하고. 공을 경험하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경험하는 건 개념입니까?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면이 개념이 아니에요. 경험한 거를 인식하면 뭐가 돼요? 개념이. 개념이. 현상은 개념이 아니에요. 예, 비는 우리가 레인, 비. 예. 비가 뭐죠? 뭐를 비라고 하죠? 하늘에서 물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 떨어진 게 비라 그러죠. 그럼 예. 비가 온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말이 동의 반복이죠. 아니죠. 예. 동사의 형태, 비라는 건 아, 동사의 형태에 이미 내리고 있다라는 게 전제된 그 이름 개념이잖아요. 비라는 게. 예. 비가 내린다 이 말은 동사를 반복시킨 거잖아. 예. 이미 비라는 거에 내린다는 동사가 그 안에 전제된 개념인데 왜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용어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차원적인 전 세계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지 심리학과 기본 심리학을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한계 때문에 인간이 갖는 무슨 이, 한계 때문에 비가 내린다라는 용어가 나왔을까요? 인식, 인식, 중력, 중력? 인간이 갖는 마음작용, 의식작용의 한계 때문에 그, 그런 용어가 나왔다고. 본대로밖에 고착, 인식 못해. 네? 대상화, 고정된 걸로 인식을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동사를 이야기했는데 동사를 이야기하는 순간 동사가 명사화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순간 다시 동사화 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뒤에다 예. 동사의 어미를 붙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에서 이런 구조가 있나요? 문장 구조가? ing인가? ing? ing죠. 네, 레인이죠. 네, 폴리. 네, 네. 그리고 또 폴링 뭐 이렇게 해봐. ing가. 예,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전부 동사를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 동사도 명사화 시키는 거예요. 개념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사는 예를 들면 입체예요. 입체. 공간을 지배합니다. 예, 근데 생각은 개념이에요. 평면입니다. 사실은 이 깨달음 수행에 골든 키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와, 재밌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읽어줄게요. 수보리아 보살은 마땅히 이렇게 보시를 하라. 상에 머무르지 않은 보시를 행해야 하느니라. 왜 그러냐면 보살이 만일 상에 머무르지 않으며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정답을 얘기해 줬는데 뒤에다가 부연 설명 질문을 한 이유가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수행시키기 위해서. 음, 수보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어공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남서 이거 간방 아래 위를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하게끔 유도한 겁니다. 그 이유가 어, 뭔지는 충분히 지금 설명했죠. 경험했죠. 그런 다음에 수부리야 보살이 현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는 복덕도 또한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럼 이렇게 여기에 핵심이 있는 줄 알아. 대부분의 해설서가. 근데 여기에 본질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다음 문장에 있어요. 수보리아 보살은 어, 마땅히 이와 같음을 가르침으로 머물러라. 이와 같음이 뭐죠? 입체적, 입체, 그렇지. 바로 아까 자기가 수보리가 예, 경험했던 그 경험한 의식의 거죠. 상태, 동방을 헤아리려고 했던 그 의식의 상태. 이와 아, 같음이라는 거는 현상을 서술하는 단어입니다. 아, 그렇죠. 명사가 아니죠. 맞네. 이와 같아. 뭐가 이와 같아? 너하고 내가 이 순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감지한 것만 가지고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는 진행형, 현상을 서술할 때 이와 같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와 같음. 이와 같음을, 아, 이와 같음을. 그러니까 이와 같음이니까 고정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러분, 소리가 이와 같은 거야. 알겠죠? 네,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 소리가?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시 소리가 나왔죠. 네, 소리는 이와 같은 거야. 지금 응? 다 감지해요. 다 알아요.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이미지로도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굳이 떠오른다면 우리 한글로 탁 이렇게 아, 글씨가 떠오르겠죠. 가차로 해가지고. 이게 열의 뜻도 되고 이와 같음의 뜻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음이라고 정해질 수가 있냐 없느냐?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여기에 엄청난 부처님의 가르침에 핵심이 들어있는데 한번 누가 설명을 해봐. 이 부처님 뭘 유도하려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 고영숙님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면. 고영숙님도 알 수 있을래나 모르겠다.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스님이 이런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의식이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림한 걸 얘기해 보세요. 그 부처님을 열애라고 하는 그, 예, 이와 같은 거랑 비슷한지 생각했습니다. 네. 또 저는 깊이 생각하기 싫어서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 기다리고 있구나. 아주 재미없어 죽겠구만. 스님이 빨리 답을 안 얘기해주고 왜 저러냐 이제 이러는 거지. 또 조현우 씨. 본인이 경험했던 걸 얘기하란 말이에요. 본인의 의식의 상태. 개념이 떠오를 수도 있고요. 의식이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스님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의식의 상태. 저는 정답을 찾고 네. 그러다가 아예 모르겠다 그랬으니 네. 그래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 그건 내용이에요. 내용. 그거는 의식에서 일어난 내용이고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탕이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차림했거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억지로라도 설명을 한번 해요. 누구라도. 항상 이와 같아서. 자, 내가 다시 할게요. 예, 여러분의 의식의 작용을 지금 처음 듣는다고 생각하고 듣는 순간 여러분 의식이 딱 뭔 작용을 합니다. 그 작용 현상을 얘기해 보세요. 수보리아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음을 가르침으로 이와 같음을 가르침으로 머물러라 머물지니라 라고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가르침을 전달한 거예요. 무엇을 예, 유도하려고? 의식의 어떤 상태를 유도하려고? 확장, 그래 그래 입체, 있다 그래 음. 이와 같음이 가르침, 아까 뭐라 그랬어? 의식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음이 고정돼 있다고 그랬어요? 고정돼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고정이 안 돼서. 고정돼 있지 않는데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거기에 거기에 머물러야 돼. 머물러야 돼요. 이게 우리한테 떨어진 제자한테 떨어진 오더예요. 그럼 우리는 예,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되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목숨으로 여긴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머무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물리적으로. 대상, 그렇지, 대상. 그 대상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지.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음이라는 건 고정돼 있어야 고정되지 않는 걸. 그건, 고정돼 있지 않은 걸 의미해요. 고정돼 있지 않은 것에 머무르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한테 지상 과제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내 의식이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됐다면.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그렇지, 그렇지. 음. 이제 남편분이 의식의 작용에 대한 이런 부분을 알아차리면 조금 구체적으로 되네. 예, 이래서 이 이 멘탈 강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연습을 오, 이렇게 코치를 받지 않으면은 이게 증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변화가 온 거예요, 지금.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의식의 변화. 오, 알아차림의 확장의 변화가. 이게 궁극적인 메타인지를 어, 강화시키는 훈련법입니다, 이게.
오, 그 뇌과학의 세계에는 메타인지 자꾸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화두수행이나 지금 스님과 같은 금강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를 받으면 이렇게 코치를 받으면 네. 메타인지가 내 안에 탑재가 돼요. 어, 뇌과학에서 주장하는 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완성된 메타인지, 영역이 확장된 메타인지의 기능이 뇌의 마음에 만들어진다고. 오, 이게 사실은 엄청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의식 훈련, 의식 확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더가 지상 과제가 떨어졌어요. 이와 같음에 머물러라. 이와 같음에 머물러라.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뭐가 이와 같음이지? 그럼 그 이때 의식 상태가 어떠냐 이 말이야, 여러분. 그럴 때. 이 지상 과제를 지금 이 순간 실행을 해야 되잖아. 근데 해야 되려고 내가 하니까는 애를 쓰는데 그때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스님이 알아차리면서 여러분 발표하라는 거잖아, 지금. 예, 음. 그래서 이 노력을 하는 게 뭐예요? 이 자체가 메타인지가 강화되는 거고 의식의 확장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통찰, 음, 지혜라는 안목이 만들어지는 지금 과정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라고 이제. 예, 그리고 부처님이 이 금강경에서는 이런 수련을 지금 시키는 거지. 복덕이 이렇게 많네. 무슨 뭐 동방허공을 헤아릴 수 없네.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고. 이런 지식을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어떤 건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예, 그래서 금강경을 해설할 때 해설서가 요런 부분에 오면은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복덕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해설하다가 중간점에 가면 해설이 잘 안 돼. 해석이. 음,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정보 전달에 있지 않는데 맨 정보 전달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정보 전달 중심이 아닌 이제 그 너머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저면의 무의식의 작용, 인지의 작용, 의식의 확장의 작용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문구에 가서는 해석이 안 돼요. 음, 그런 데는 해석이 둥글렁실 넘어가는 거예요. 음. 그리고 잘못했다. 범어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가도록 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 사항이나 뭐 느낀 점이나 또 이야기를 해보세요. 뭐 고영숙님도 이야기해도 되고요. 예전에 학교 그 경불의 선배님이 금강경 읽으면 관상 바뀐다 했는데, 이렇게 경험하니까 관상은 그냥 저절로 바뀌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 생각이 넓어지니까 얼굴도, 그런 예, 얼굴은 이 정신이 담겨 있는 굴이란 뜻이고요. 예, 굴. 응? 근데 내 정신이 바뀌는데 얼이 바뀌는데 당연히 얼굴 관상이 바뀌죠. 예. 또, 네, 고영숙님. 네, 남편님 아까 음식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제가 엉뚱한 말을 해가지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네. 또, 주연은 분은 늦게 들어가지고 어땠나요? 그래도 좀. 요즘 잘 들어오지 못하니 아쉽네요. 음, 오랜만에 들어오니 더 아쉽습니다. 빨리 음, 밴드 때려치고 적응이 좀 힘드냐? 빨리 이거 끝나고 아, 다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맞아요. 거기는 더 열심히 할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고. 예, 이제 끝나서 사실 더 이상 미련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전 더 이상 밴드를 하지 않았 머무름이 없네요. 예, 이제 갈 때 됐습니다. 만족할 만큼 밴드, 불러서 빨리 치우고 새로 가 하러 가야지. 그래. 밴드에 머무름이 없어.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연 양은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는 집중하다가 후반부에는 좀 집중을 못해서 집중력이 안 좋은가? 이러면서 빨리 끝나고 다른 거 할 생각을 그래, 하고 그래. 있어요. 아주 생각이 솔직해. 엄청 입체적으로 됐네. 음. 아주 중요한 게 수행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증득시키자. 여기 핵심에 마음 공부 수행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핵심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의식의 수축과 걱정, 이완, 이완.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거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거를 좀 일어나면 평면으로 작용된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평면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세상을. 여기에서 자꾸 입체로 경험시키는 의식이 인위적으로 그건 해야 돼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평면으로 작용되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 이때 자꾸 문득문득 알아채면서 입체로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평면이죠. 몸뚱이를 예. 움직이면 입체예요, 평면이에요. 예. 몸뚱이 움직이는 거 입체죠. 입체예요. 평면에 작용했다가 몸뚱이는 이건 공간이죠. 공간으로 작용해요. 네. 이거를 뇌과학자들이나 이런 데서 분석으로 하는 거는 편도체 얘기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학문은 다 뭘로 작용하는 거예요? 뭐예요? 뭐 갖고 노는 거야? 도식적으로 네, 얘기하면 세상. 평면 가지고 얘기하는 평면, 거야. 평면 갖고 있는. 예, 모니터가 평면이야, 입체야? 평면이야. 책은 평면이야, 평면, 입체야? 평면이야. 평면. 그래서 아무리 평면에서 좋은 이론이 아, 나오고 획기적인 게 나와도 결국은 무엇을 못 벗어나요? 공간을, 평면을, 예, 평면을 못 평면을 벗어. 못 벗어나요. 부처님은 평면으로 작용하는 중생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입체로 경험시키는 일을 가르침으로 유도시킨 거예요. 아, 그러면 평면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야. 평면을 뛰어넘어요. 오는 평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작용하는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면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평면만 음, 경험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을 머무르지. 안 해도 평면을 경험해. 근데 입체를 경험하는 거는 의식이 입체를 경험하는 건 노력을 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면과 입체를 동시에 같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통찰이라는 게 나와. 지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해탈이라는 현상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마음의 근육이 생긴 사람은 번뇌가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나도 괴로움에 빠지고 새로운 괴로움을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작용이 머리에서 프로그래밍이 잘 안 돌아. 음, 왜냐하면 그걸 감지하는 즉시 뭘로 나와요? 입체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음,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평면하고 입체는 차원이 다른잖아요. 코드가 다르요.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소프트웨어가 달라요. 하드웨어, 하드웨어는 둘째치고 CPU가 달라요. 마더보드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마더보드를 두 개를 탑재하고 운영되는 컴퓨터하고 기존의 마더보드만 가지고 양자 컴퓨터든 뭐든 그 아무리 발달된 슈퍼컴퓨터하고 둘을 놓고 봤을 때 완전히 다른 마더보드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음,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경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방법을 다 제시를 해놨어요. 와, 그런데 중생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전부 공간을 제시했는데 그걸 갖다가 평면으로 계속 그러니까는 미분을 한 거지. 음, 미분을 해가지고 평면으로 인식하는 대로만 계속 써먹고 있으니 이 몇천 년이 지나도 부처님이 안 나오죠. 아, 부처님은 공간을 제시했는데 중생은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이게 이 마더보드가 없으니까 CPU가 없으니까 그걸 잘라야 될 거 아니야. 미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면으로. 예, 그 한계를 이제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 부처님 경전을 설명하든 법문을 설명하는 게 딱 제일 먼저 아, 저분이 지금 미분하고 있구나. 아, 저분이 미분을 하지 않고 입체를 경험시키는 걸 하고 있구나. 그거부터 봐요. 근데 여태까지 미분하는 것만 전 봤습니다. 최소한 적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분도 안 해요. 그냥 미분만 하고 있어요. 어, 자, 취지는 이제 알겠죠? 여러분, 제가 유도하는 그 이 수행법을 어떻게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따라와야 될지 이제 좀 뭔가 더 확실하게 방향이 잡히죠. 예, 그래서 이 금강경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교재로 사용할 겁니다. 예. 자, 마지막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시면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요, 이 내용은 제가 그 업로드를 유튜브에 또 시킬게요. 예,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할까요? 전 그냥 상관없습니다. 내보낼까요? 뭐, 모자이크 예, 처리할까요? 하시고 싶은 대로. 네. 여러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를 한꺼번에 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것도 시간이 걸려. 나는 이거 영상 만들기는 시간 뺏기기 싫어. 그냥.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